자, 잘 생각해야 돼. 우리는 이 베이스를 까는 거거든. 이 베이스를 까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베이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뭔가를 조금 더 위로 쌓아 올릴 수가 있어. 그 베이스가 있으면 쌓아 올릴 수가 있거든. 근데 베이스가 전혀 없으면 쌓아 올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이 수업을 계속 쭉쭉 우리는 휴강 없이 진행하거든. 그러니까 알아서 내신에 휴강할 사람 알아서 하고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돼 그냥. 근데 쭉 이어 나갈 거야. 왜냐면 자꾸 베이스를 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비 효과를 베이스를 쌓으면은 너희들이 나비 효과를 밟고 위로 올라서는 게 카오스 이론으로 올라갈 수 있어. 카오스 이론을 또 공부하고 나면은 그걸 또 밟고 올라서서 어디로 가냐면 엔트로피로 올라갈 수 있거든. 엔트로피로 가면은 연력학 제 1법칙, 2법칙 막 쭉 나오거든. 유체역학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 쫙 올라간다고. 나비 효과는 가장 베이스인 거야. 자, 나비 효과가 먼저 보면은 브라질에 있는 나비 날개짓이 대기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증폭되어서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킨다. 이게 네이버 정의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증폭이란 말 있지? 증폭이란 말을 X 해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나비 효과는 증폭 효과를 알고 있는데 나비 효과는 증폭 효과가 아니고 무슨 효과냐? 연쇄 효과인 거야. 연쇄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어떤 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가다가 보슬비가 내리는데 또 뭐가 내릴 수 있고 그때 눈이 살짝 내릴 수도 있고 눈이 내려야 되는데 뭐 산들바람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게 지금 나비의 날개짓이 뭐 해서 나중에 미국의 토네이도 막 텍사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거든. 근데 사람들이 나비 효과를 조금 더 강렬하게 인상을 주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토네이도를 집어넣은 거라고.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토네이도를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닌 거야. 그냥 얘 뭔가가 얘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게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비 날개짓이 폭풍을 일으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나비 효과를 처음 만들 때 어떻게 하면 강렬하게 이걸 인상을 줄까 하는 이 사람의 상술인 거라고. 그래 폭풍 뭐 토네이도 아니면 태풍 막 그냥 뭐 이런 걸뭐 이런 막 집어넣은 거거든. 뭔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산사태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 증폭되는 것보다는 연쇄 효과로서 다른 거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해야지 꼭 토네이도 큰 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그 말 되는 거라고. 자 이게 얼마 전에 그거 뭐지 얼마도 아니다 한 2년 전인가 그때 우리나라에서 기상청에 관한 그 드라마가 있었어. 드라마 있었는데 그때 주인공이 누구였더라. 시경도 기억도 안 나는데 걔가 누구지 주인공이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기상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기상청장이 화가 이빠이 난 거야. 왜 이빠이 났냐면은 이 기상청 예보관들이 기상 예보를 잘못한 거야. 잘못해가지고 비가 내린다 이랬거든. 근데 그때 비 안 내리고 뭐 내리면 우박이 내린 거야. 근데 문제는 비가 아니고 우박인데 뭔 큰 차이가 있냐? 뭐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농업에서는 만약 비가 내리면 그것이 축축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뭐 땅을 비호하게 해주겠지 맞지? 근데 우박이 내리면은 상추 이런 거 다 뒤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보면서 막 국가 막 시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런 적 있었거든. 그때 그 기상 예보관이 말한 게 뭐냐면은 제가 소수점 몇 자리를 놓쳤다 이런 말이 나와. 결국에는 이건 거라고. 이 나비 효과라게 생긴 이유가 뭐 다른 게 없어. 뭐 없다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거지. 0.506일 입력했거든. 근데 0.506이면 뭐 충분하지. 0.000127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그 날씨에서는 그게 대단하단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날씨보다는 미세값이거든. 그 미세값이 조금만 달라져도 엄청난 큰 영향이 아니고 다른 거에 뭐 한다?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라고. 나비 효과는. 증폭 이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0.056까지만 하면 충분하지 않냐? 근데 0.056127 그럼 0.000127인데 0.000127이 뭐 그만큼 대단한 영향을 끼치냐고? 끼친다는 말인 거야. 나비 효과는 그렇다는 거야. 뭔지 알겠냐?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0.000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리 0점 뒤에 소수점 6자리까지 우리가 뭘 해야 돼?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 되는 거라고. 뭔지 알겠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0.506만 입력했어. 그랬더니 이렇게 쭉 돼가지고 얘가 날씨가 뿅쨍해지는 거야. 근데 만일 0.056127을 입력했더니 이게 쭉 돼가지고 뭐 완전히 새로운 날씨가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토네이도다 이런 말로 설명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강렬하게 말한 것뿐이고 짱짱할 날에 뭐가 왔다? 비가 왔다. 이 정도로만 이 얘기해도 이 나비 효과가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미세한 값인 거야. 미세한 값이 누적되거나 미세한 값이 파급 효과를 일어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거 예상하지 못한 다른 결과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된단 말이지. 뭔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결국에는
아, 0.056127 이게 의미하는 게 나비 효과랑 의미하는 게 있고 이게 카운스에 의미하는 게 있다고 그걸 잘 봐야 되겠다가 자 이렇게 소수점 0셋째짜리 미만을 생략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기호가 되기 때문에 소수점 6째짜리까지 또는 7째짜리까지 계속 볼 수 있는 컴퓨터가 생긴다면 뭐 한다고 언젠가 100년 뒤에 만년 뒤에 1000년 뒤에 100만년 뒤에는 과학이 발전해 가지고 완전히 기상의 대기를 지구의 대기를 다 이해하는 날이 오게 되면은 나비 효과는 뭐 하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는 것보다 나비 효과 예측 불가능성은 사라지는 거라고. 왜? 우리가 0.000000 6자리 있잖아 맞지? 그 이상으로 7자리, 8자리, 9자리, 10자리까지 파악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라지는 이유가 카오스 이론을 알아야 돼. 자 로렌츠인데 이 로렌츠라는 사람이 이게 참 이 사람이 나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었거든. 처음에 이제 그 뉴턴이 나오고 그다음에 뉴턴이 이제 뭐 빛은 입자다 이렇게 말했거든. 너 왜 그냥 앉아 있냐? 뭐 꺼내든지 뭐 해야지 그냥. 뉴턴이 뉴턴 역학을 하고 빛은 입자라고 말한 거야. 그 입자성이 이제 됐지? 근데 증명을 못했어. 근데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1600년대에 뭐 했냐면은 이 빛을 쐈는데 벽에 빛이 이렇게 회절이 이렇게 굴곡이 생긴 거야. 그럼 빛은 파동이네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문제는 토마스 영이 빛의 파동성을 이걸 입증해서 노벨상을 타버린 거야. 그리고 일단은 빛의 파동성은 이 벽에 이게 물결이 생겼기 때문에 빛의 파동성이 일단은 우리가 보면 물결이 생겼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통해서 노벨상을 받게 된 거야. 이론 물리학으로. 그런 다음에 광전 효과에 대해서 콤프턴이라는 사람이 산란 효과로서 그걸 입증을 해버린 거야. 실험으로서. 그게 응용과학과 실험과학이 합했지? 근데 물론 우리는 응용과학이 중요한데 원래 노벨상도 마찬가지야. 응용과학자들. 이 이론을 만들었는데 AI가 다 풀어버렸어.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화학자가 아닌데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 AI의 딥 러닝이. 그게 좀 특이한 거란 말이야. 그게 올해 암튼 뭔지 알겠네 무슨 말인지? 내가 무슨 말 하다 말았냐? 내가 무슨 말했지 방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빛은 그럼 파장이냐 입자냐 파장이냐 이렇게 문제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토마스 영은 파장이라는 걸 밝혔고 근데 아인슈타인은 광전의 효과로서 노벨상까지 타면서 입자라는 걸 밝혔고 그럼 이제 그 빛은 이중 속성이 있는 것이냐 그럼 양자역학이 시작됐거든. 그 빛은 파장이야 입자야 뭐 이렇게 된 거라고. 근데 아인슈타인은 처음부터 말했거든. 신은 주사위 논리를 하지 않는다. 무조건 한 개다. 입자 아니면 파동 중에 한 개다 이렇게 말한 거고. 근데 하이젠베르크 등등등 닐보 걔들은 독일파이들은 전부 다 아니 이중성이 있다. 그래 지금 이중성이 인정됐지만 그때 아인슈타인이 빡쳐가지고 뭐 했냐면은 다 모여 그랬거든. 다 모여 해서 이제 그 거기 코펜하겐이라는 곳에서 1927년에 다 모였어. 다 모여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얘기해보자. 근데 그때는 과학이 발전한 게 전이기 때문에 이건 이론 물리학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저기 달이 있어? 달이 있어. 다시 봐. 달이 있어? 없어. 야, 그게 있을 수가 있냐고 이러면서 막 아인슈타인이 화가 났거든. 그러면서 막 그때 이제 끝나고 때려치고 나 이제 절대로 양자역 공부 안 한다고 해가지고 상대성으로 넘어가고 슈리딩거의 고향이 슈리딩거도 그때 빡쳐가지고 어떻게 과학이 두 개를 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벗어나가지고 엔트로피로 빠졌어. 그때 모였던 그러한 그 코펜하겐 해석에 모였던 그런 사람 중에 퀴리 부인도 있었거든. 쫙 있는데 여성이 한 명이 됐어. 퀴리 부인이야. 그리고 반이 노벨상을 타고 그만큼 대단한 그런 세계 천재들이 다 모였단 말이지. 그 중에서 오른쪽 끝에 보면은 한 명인데 그 사람이 로렌츠라고 딱 돼 있거든. 그 로렌츠가 이 로렌츠인 것 같아. 이 사람도 결국에는 그 양자역학 세미나에 참석을 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에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컴퓨터가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쭉 해서 날씨를 쭉 공부한 거 같으니까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초기 조건에 미세항이 중요하거든. 굉장히 미세한 0.00127 이상 걸 다르게 입력하면 예측되는 그런 기상 상태에 극심한 차이가 생긴다. 이 극심하다는 게 이제 다시 말하지만 이게 막 태풍을 일으킨다 이렇게 했는데 극심한 게 아니고 완전히 뭐 한 거 다른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뭔지 알겠냐? 극심한 동그라미. 극심한에 써줘. 완전히 다른이라고. 이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태풍 뭐 토네이도 막 이러니까 막 그런 거고. 나비효과를 단지시킨 미국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 양자역학 세미나 있었던 것 같아. 나비효과를 단지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면 뭐 한다고. 이건 의미가 퇴색되는 거라고. 작은 게 큰 변화는 뭔데 이거는 증폭 효과인 거야. 근데 그 나비 효과는 증폭 효과가 아니고 무슨 효과? 연쇄 효과를 말하는 거라고. 뭔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따라서 오해하지 말라고. 미세한 차이가 다른 오차를 낳고 새로운 오차가 또 다른 오차를 낳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해야지. 증폭 효과는 스노우볼 효과라고 해. 나비 첫 번째 단서는 뭐냐면 나비가 중요한 거야. 나비는 뭐하냐? 굉장히 뭐하지? 미세한 거야. 0.00127 같은 값밖에 안 되는 거야. 아주 미세한 거지. 나비의 날개에 펄럭이면 초기의 현상에서 작은 변화 아주 미세 값을 말하는 거라고. 0.00127이라는 그런 미세한 오차 값을 말하는 거지. 뭔지 알겠냐? 얘가 무슨 엄청난 그러한 태풍을 일으킨다 이걸 말하는 게
게 아니라고. 이게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미세한 값이. 그게 나비 효과의 핵심인 거라고. 나비는 직접적으로 토네이도를 발생시키거나 파워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라고. 근데 이게 조금씩 영향을 끼치면은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날씨가 짱짱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뭔지 알겠냐?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지. 나비가 엄청나게 힘이 있다 이렇게 만든단 말이지. 연쇄 효과지. 연쇄 효과를 강조하는 거야. 이 연쇄 효과 동그라미. 자, 그래서 연쇄 반응이 중요하지. 연쇄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미세한 오차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더 큰 스케일의 변화. 이때 더 큰 스케일이 크게 뭔가 토네이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하고 완전히 다른 이란 뜻이야. 이때 더 큰 스케일 동그라미 완전히 다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그 말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도미노 이론에 그거랑 유사성이 있다고. 도미노가 봐봐. 도미노가 점점 밀면서 커지냐? 앞에 도미노가 타타닥 연쇄 반응 일으키면서 커지냐? 커지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연쇄 반응을 쭉 이어나가는 거지. 마지막에 도미노는 이만큼 커가지고 막 이게 막 밀어붙인다. 이거는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도미노 이론과 비슷한데 그거는 연쇄 반응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것이 이제 정치론적으로 가잖아. 정치론적으로 가면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데, 어느 지역의 한 나라가, 이건 수능 나왔던 거다. 어느 나라의 한 나라 공산화되면 인접한 나라를 또 차례로 공산화가 된다. 도미노의 패가 연이어 넘어지듯이 이런 식으로 등등등등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1950년대 미국의 군부 정권 정치가들이 제창한 블라블라블라 베트남전 등등등. 이게 뭐냐면은 공산화된 지역을 보잖아. 공산화된 지역을 보냐면은 그 지역 부근인 거야. 그 지역 부근에서 연쇄로 쫙 밀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화된 지역을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동유럽이거든. 동유럽에 보면은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이 처음에 걔들은 지금은 이제 뭐 자유를 찾았지만은 옛날에 공산화가 인접국가로 세계 띄엄띄엄 생기는 게 아니라 한 국가가 뒤집어지면 그다음 국가가 뒤집어지고 그다음 국가가 뒤집어지고 이런 식으로 다다다닥 뒤집어지는 거라고. 근데 왜 그렇겠냐? 이유는 뭐 때문이겠냐? 공산주의 때문인 거야. 공산주의가, 혹시 너희들 공산주의의 마르크스 이론을 혹시 공부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르크스 이론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잖아. 들어보면은 와, 이게 플라톤이 말한 이데 아니야? 아, 이게 토마스 무어가 말한 유토피아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어. 마치 이상향을 말하는 것 같아. 그게 공산주의 무서움이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상주의, 공동소유, 공동분배,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나중에 보면은 이게 틀렸어. 그게 결국은 결과의 평등이거든. 결과의 평등은 공산주의로 무너졌어. 왜? 아무도 내가 노력을 조금밖에 안 하는데 똑같은 돈을 받아. 난 열심히 노력해 똑같은 돈을 받아. 이거는 누구도 원하지 않거든. 그 결과의 평등 깨졌고, 그 다음에 절대 평등도 깨졌고, 지금은 상대 평등이 되는 거라고. 그게 지금 고급반 애들이 배우는 거거든. 평등,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상대 평등이 다른 말로 정의다. 이렇게 정의란 무엇인가? 하면서 마이크 샌델, 뭐 노직,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존 롤스의 무지의 장막까지 갔다고. 이렇게 막 지식을 쌓아놔야 돼. 관심 없잖아? 그 나중에 이제 그거 조지든지 말든지 그냥 때려치면 돼. 그냥 하고 싶으면 한 대로 하면 돼. 뭐 굳이 남아서 억지로 배우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전부 다가 그 이념적으로 그게 사상이 인간 본성에는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평등하게 보이는 거거든. 탁탁탁탁 넘어지는 거야. 민주주의는 한번 넘어뜨리기가 되게 힘들었거든. 근데 공산주의는 탁탁탁탁 넘어가는 게 되게 쉬워. 그래 결국에는 한 나라에서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 탁탁 넘어간 게 동유럽적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었던 게 라오스, 캄보차, 베트남 등등등 착착 넘어갔거든. 그때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들어간 게 뭐냐, 베트남전에 참전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죽었잖아. 미군도 많이 죽고. 마지막에 더 이상 탁탁탁탁 이 나비 효과를 막기 위해서 들어간 거라고.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결국은 베트남을 막아냈지. 막아내서 더 이상 못 나가게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내가 보기에 동남아시아 전부 다가 다 공산주의 다 넘어갔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계가 더 있어. 이게 공산화가 된 지역이 동유럽, 그 다음에 이미 중국 이 짱깨 애들은 빼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제 동남아시아잖아, 맞지? 근데 한쪽이 돼 있는 게 그게 어디? 남미 쪽이었어. 남미 쪽에서 먼저 공산화된 게 어디였지? 쿠바가, 쿠바가 뭐 발음은 큐바거든. 근데 쿠바가 공산화됐는데 문제는 쿠바가 밑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멕시코, 브라질 쪽으로 넘어가려 그랬거든. 그때 거기서 완전히 차단시켰지. 누가? 미국이. 왜냐면은 쿠바는 바로 미국 밑에 있잖아. 차단시켰는데 그 차단시킨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인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쿠바의 공산주의는 약간 조금 달라. 약간 조금 이념적인 것보다는 도덕적 공산주의인 거야. 도덕적 공산주의를 내세우면서 우리는 조금은 사회주의가 다른 느낌이다 하고 제창한 사람의 그 유명한 체게바라. 이 체게바라의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다른 사회주의거든.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거기서 멈출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멕시코, 브라질 쪽으로 안 침략됐거든. 그러니까 뭔가가 제대로 된 그 사회주의가 바로 체게바라의 사회주의거든. 그 체게바라가 대단한 사람인 거고, 체게바라 모르면 뭐 필요 없고, 다다다닥 넘어가는 거라고. 이게 뭐라고? 증폭 효과가 아니고 연쇄 반응이지. 뭔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미세값, 초기 미세값, 연쇄 그런 파급 효과 생겼다는 거고, 그럼 최초 한 국가가 집단에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연쇄적으로 탁탁탁 넘어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공산주의의 특징 때문인 거야.
그게 유토피아적인 사상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거든. 나비 효과와 도미노 이론 사뭇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빵 봐봐. 바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 직통으로 빵빵 터진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간다. 자 이렇게 쭉 연쇄 그 다음에 쭉쭉 오고 언젠간 따라오겠지. 뭐 뒤에서 오고 있을 것이야. 오고 있겠지. 쫙 해가지고 토네이도까지 갔는데 문제는 이게 점점점 증폭되는 걸로 생각되잖아. 맞지? 그래서 증폭 효과 이렇게 말하지만 증폭이 아니고 말하고 연쇄 효과인 거야. 이거 토네이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뭔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자 이제 기상예보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야. 우리가 보통 기상예보를 하잖아 맞지? 하면은 그냥 그대로 가면은 괜찮은 거야. 그대로 가면 괜찮은데 그대로 가다가 꼭 뭐 하게 돼? 또 예상치 못한 미세값이 분명히 생긴다고. 또 빵 터지잖아. 그러니까 이 봐봐봐. 이게 이제 날씨가 이렇게 쭉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빵 해서 날개 펄럭이 버리고 쭉 가다가 또 미세값이 생겨서 또 날개 펄럭거리니까 또 이쪽으로 가게 되고 가다가 여기서 날개 펄럭거리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이러니까 쭉 나오면서 이렇게 펄럭거리면 또 펄럭하면서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이게 나중에 되면 펄럭 미세값이 중간중간에 막 들어오잖아. 그럼 나중에는 예상치 못하게 완전 딴 길로 갔다는 거야. 뭔지 알겠냐? 그 미세값을 뭐 해야 돼? 잡아야 되는 거야. 미세값을 잡으면 되는데 미세값을 잡으면 못 잡아? 못 잡아. 이유는 뭐 때문에? 컴퓨터가 아직 그까지를 잡을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야. 결국은 날씨 예보의 힘은 뭐의 힘이다? 컴퓨터 힘인 거야. 컴퓨터가 어느 정도까지 미세값을 잡아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미국의 컴퓨터는 슈퍼컴퓨터 있잖아. 미국은 코스닥이거든. 코스닥이 미국 증권거래소거든. 엄청 어마무시한 거든. 한국은 나스닥, 미국은 나스닥이고 한국은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그냥 한국 증권인 거야.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른 거지. 이 컴퓨터 용량도 데이터도 뭐 예측값도 다 다른 거야. 물론 AI가 이제 예측을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원래 나왔던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미세값을 잡으면 돼. 근데 지금은 못 잡아. 그래서 나비 효과가 아직까지 있는 거거든. 그 나중에 이 미세값을 뭐 하게 되면 다 잡게 돼. 모든 나비의 미세값을 싹 다 잡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인류는 어디로 나가야지? 우주로 나가야 돼. 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날씨는 다 예측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뭔지 알겠냐? 그때 되려면 아직 100년, 200년 더 지나야 되겠지. 컴퓨터가 이때 빵빵 짱짱해야 돼. 기상예보 어려움. 우리가 앞으로 뭐 기상예보 보면 뭐 비 온다 했는데 날씨 쨍쨍하고 이러면서 기상청 개새끼들 막 이렇게 말할 필요 없는 거야. 그거는 언제 어디든지 항상 펄럭펄럭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상금 제대로 하려면 뭐 해주라고? 정보가 우리한테 뭐 해주란 말이야? 컴퓨터를 짱짱한 걸 달란 말이야.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지. 처음에는 나비 대신에 갈매기였다. 갈매기였고 여기는 물음표였어. 하여튼 뭐든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브랜치가 발표하고 점점 이게 굳건해지면서 영화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된 거지. 브라질, 그다음 텍사스, 뉴욕, 도쿄, 베이징, 인도 막 다 나와. 최근에서는 인도까지 나왔거든. 그러니까 브라질, 텍사스, 뉴욕, 도쿄, 베이징, 인도인데 문제는 여기서 뭐 없냐? 한국 빼고 서울 빼고 다 있어. 다 있고 쫙 있거든. 그 다음에 이게 펄럭이면 이쪽에서 펄럭이면 뭘 일으킨다고 쫙 태풍, 번개, 우박, 토네이도, 태풍, 허리케인 다 있어. 근데 사실 이게 전부 다 증폭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하거든. 근데 증폭이 아니고 뭐라고요? 연쇄라고. 이게 꼭 태풍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이게 그냥 뭐 저기 중국에서 그런 펄럭임이 인도 베이징에서 아니 베이징은 그렇고 중국이니까 베이징이고 여기 뉴욕에서 맑은 날씨를 생기게 할 수도 있어. 요거도 나비 효과가 되는 거라고. 뭔지 알겠냐? 꼭 증폭이 아니라고. 근데 이렇게 강렬하게 써야지 사람들이 뭐 하지? 그렇지 딱 기억을 한단 말이지. 그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나비는 바뀐 적이 없어. 갈매기에서 나비로 딱 한번 바뀐 뒤로부터는 쭉 지금 나비가 되는 건데 나비가 된 이유가 하필은 왜 이름이 나비야? 뭐 나비 왜 하필은 이름이 나비야 하는 것에서는 이론이 조금 있을 수 있어. 첫 번째 이론이 뭐냐면은 이것 때문인 거야. 이 나비 효과 이것이 지금 어디 레이 브래든버리의 SF 소설 천둥소리에 나비 효과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때 걔가 나비란 말을 쓴 거야. 그래서 아마 천둥소리에 나왔던 그 표현이 나비기 때문에 나비 효과를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첫 번째 설명이 있고 두 번째 설명은 뭐냐면은 이거 볼게. 이게 바로 그거다. 모형도거든. 두 번째, 세 번째 나비 효과를 그 날씨에 관한 것들 또는 그 이후의 나비 효과를 한번 그래프로 봤더니 이게 무슨 함수인지도 모르겠어. 나는 이제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선형 함수까지 갔는데 이 함수는 도저히 우리가 그 선형하는데 비선형 함수, 비선형 함수 이게 하여튼 뭔지 모르겠어. 함수는 함수거든. 함수긴 함수인데 이 비선형 함수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습이 뭐랑 똑같다고? 나비랑 비슷하기 때문에 나비 효과를 집어넣었다. 난 말도 있단 말이지. 뭔지 알겠냐? 하지만 이 그래프가 한번 수능에 나온 적이 있었고 이 그래프가 모양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뭐하다?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아니야. 이게 뭐란 말이야? 규칙이란 말이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어디? 이제 카오스로 넘어가는 거야. 일단 하기 전에 이런 모습이야.
나비효과살이 1차, 2차 대전 때 1930년대 대공황이 미국에서 퍼졌지. 퍼져가지고 점점점 퍼져나갔거든. 그때 미국 근처에서 퍼져나가면서 영국까지 가면서 이쪽으로 퍼져나갔었고, 베트남전 그때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밀려지면서 하나씩 탁탁탁탁 넘어가게 되었다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이때는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우리 IMF 볼게. IMF가 우리나라 터졌다는 맞지? 근데 IMF 우리나라 터지기 전에 먼저 어디 터지냐면은 최초에 터진 게 베트남이었어. 베트남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위로 올라오면서 한국까지 딱 오면서 계속 IMF가 터져나왔단 말이지. 그러면서 완전히 작살나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차근차근 한 개씩 일어나는 거지. 막 점점점 와가지고 미국 커진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작은 변화가 무시할 수 없는 큰 힘을 일으킨다. 넘어갈게. 남용 사례는 뭐냐면은, 반드시란 말 쓰지 마. 반드시가 아니야.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반드시가 아닌 거야.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다는 그 말인 거야. 우리가 초이값을 어떻게 잡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뭔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따라서 언제든지 반드시, 이런 말은 always,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내신에서도 이거 대부분 오답이야. 큰 결과를 또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지, 반드시 가져온다 이런 말을 하면 어색한 거, 이게 잘못된 거고. 이건 넘어갈게. 주먹보다 더 이게 바로 스노우볼 효과거든. 점점점 커지는 건 스노우볼인 거고, 나비 효과는 오차 범위가 예측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막 토네이도가 온다, 그건 무슨 볼 효과? 시작 스노우볼 효과인 거야. 뭔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넘어가고. 나비의 날개로 인한 파생 효과가, 이 파생 효과, 연쇄 효과, 다른 위치에 있는 토네이도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경로를 변경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이렇게 해야지. 이때 토네이도 이게 강조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게 더 중요한 표현이라고. 뭔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다음 카오스 이론 들어갈게. 로렌츠가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켰지. 그래서 카오스 이론 만들었는데, 카오스 이론이 뭐냐 하면은 불규칙적인 결정적 운동, 요거 형광짝 칠할게. 불규칙적인 결정론이 무슨 말이겠냐? 그 안에 전부 다 뭐가 있다? 다 뭐가 있다? 패턴이 있다는 거야. 우주는 다 패턴이 있다는 거야. 패턴이 있는데, 앞으로 봐. 혹시 그 목성 대기 촬영한 거 혹시 본 사람 있냐? 얘야 일어나라, 그만 좀 정신 차리고. 아니면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 아니 다른 학원 가도 괜찮다고 내가 말했잖아. 최선 가라고. 아니면 다른 학원 가라고. 괜찮다고. 여기 있으면서 졸지는 말라고. 목성 대기를 보면은 항상 똑같아. 1년 내내 똑같고, 목성 밑에 하여튼 뭐 동그란 곳을 발견했다는데, 하여튼 목성의 대기가 항상 똑같아. 지구의 대기도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지구는 딱 뭐 하냐? 그냥 항상 늘 똑같은 것 같아. 목성도 늘 똑같은 것 같아. 근데 보이저 몇 통과가 목성을 지나가면서 목성 한번 대기 한번 관찰해보자 해가지고 목성 대기를 쭉 지날 때, 이 목성이 있고 이거 쭉 지날 때 여기서 이제 카메라를 떨어뜨린 거야. 딱 떨어뜨려가지고 쭉 내려갔거든. 내려갔는데 내 그거 유튜브에서 영상 보다가 진짜 내 까무라친 줄 알았어. 엄청 개판이야. 그러니까 목성 대기가 완전 개판인데 카메라가 쭉 내려가잖아. 쭉 내려가면서 그 순간순간 계속 바뀌는 거야. 그 목성 대기가 엄청, 그러니까 되게 막 다양하다는 거지. 가다가 뭐 됐다가 막 쫙 나오거든. 근데 점점 내려가니까 완전히 이게 모습이 막 빨간색과 그다음에 뭐 진홍색이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다가 마지막엔 쭉 내려가다가 터져버렸어. 그게 더 밑으로 못 봤어. 이 카메라가 그걸 이길 수가 없는 전자파가 있었나 봐. 근데 그때 쭉 내려가는데 점점점 깊게 내려가면서 이게 난 그때 느낀 게 이게 지옥 같은 느낌이 들어. 지옥인가 막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직까지 목성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대기까지 못 간 거야. 혹시 거기 보면은 진짜 그 하레스라 하나 지옥의 신 걔가 있을 수 있어. 토마스 흡사 리바이어던 그 엄청난 괴물이 있을 수 있어. 그 안에 공룡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왜? 아직 못 봤거든. 볼 때까지는 모르거든. 이게 오픈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과학의 검증 가능성, 반증 가능성. 그러니까 몰라 아무것도. 근데 문제는 뭔데? 패턴이 있어. 근데 목성 대기를 보면은 너무 복잡한 거거든. 뭔지 알겠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줄 때는 분명히 뭘 줬다고? 분명히 패턴을 주시고 정확한 값을 주신 거야. 근데 우리가 그게 불규칙하게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인데? 패턴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뭘 몰랐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시 조상들이 보면은 뭐 갑자기 쭉 슉 하면서 뭐 해성이 날아가잖아. 그게 뭔가 불규칙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 근데 그 불규칙한 이유는 뭐 때문인데? 우리가 그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알게 되면은 그게 20 몇 년마다 생기는 뭐 헨리의 성이다 있잖아, 맞지? 그런 거 일식 월식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가 있냐? 패턴이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패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턴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뭔다? 그 패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원인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불규칙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로렌츠가 말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도 안정적인데 안정적으로 보이면서도 안정적이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안정적인 상태. 나름대로 전부 다 뭐한다 규칙과 질서가 다 있는데 우리 겉으로 보기는 안에서 멀리 있다 규칙을 발견할 수 없어 보이는 거라고. 그 이유는 뭐 때문인데 아직까지 완벽한 패턴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0.000000 소수 배수짜리 밑으로는 우리가 아직 예측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언젠가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예측할 수 있게 되면은 그거는 더 이상 불규칙성이 아닌 것이야. 그럼 우리 어디로 간다고? 우주로 가는 거야. 우주로 가서 또 연구하는 거라고. 또 태양계를 연구한 뒤에 또 가면은 또 불규칙한 것처럼 보여. 근데 안에는 분명히 규칙이 있는 거야. 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아인슈타인이 말했거든. 뭐 그게 뭔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양적학은 현재 양적학은 그래도 이중성은 다 인정하게 돼 있어. 지금은 그래. 뭐냐겠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카오스로는 혼돈인데 이름은 혼돈이지만 사실상 보면 혼돈이 아니란 말하고 불규칙 속의 규칙이라는 거야. 이게 카오스인 거야. 뭔지 알겠냐 무슨 말인지? 끝. 넘어갈게요. 정리해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니네들은 내신 공부 안 한다니까. 안 하면서 내신 하면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라고. 결국은 내신 공부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그 단순히 놀고 싶은 거거든. 그런 그 정신들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나는 계속 막 쌓아나가겠다. 교양 쌓아나가겠다 했으면 교양 쌓아나가. 그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야. 괜히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해봤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말고 니네 부모님 허리 휘어지거든 지금. 허리 휘어져 진짜 부모님들 대단해. 휘어질지언정 뭐 하진 않아? 부러지진 않아. 근데 그 휘어진 상황이 내가 말했지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내가 거의 휘어질지언정 부러지기 직전까지 갔거든. 부러지기 직전까지 갔거든. 내가 진짜 완전히 직전까지 갔었어. 그리고 내가 뭐 했냐면은 그리고 바로 고황장애가 생겼어. 그 광장의 원리까지 이제 쫙 하면서 지금 그 외고 쓴 애들 지금 내가 계속 자소서 봐주고 있거든. 봐주면서 계속 유체역학 아니면 뭐 이론들 아니면 뭐 콜티졸 이런 거 계속 내가 봐주고 있는 중인데 걔들 보면은 역시 공부할 놈들은 공부해. 내년부터는 외고반 만들어가지고 나 딱 50명만 봐가지고 50명 싹 다 내가 입학시켜 볼 거거든. 그래서 자신 난 모든 분야 다 우리 국어쌤이랑 나랑 관리쌤 이 세 명이서 그냥 애들 한번 입학시켜 보려고. 그때 공부 안 하는 새끼들 뭐 하라고 다 나가라고. 다 필요 없으니까 딴 학원 가라고. 응? 우린 공부하는 놈들만 남자고. 아씨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한번 봐볼까? 아니야 이건 한번 봐보는 게 좋아. 이게 시간이 중요한 거. 어차피 다 촬영해놨으니까 평가 안 한다고. 이거 한번 쭉 봐봐. 재밌어 이거. 고쌤이랑 지난주 토요일날 2시간 유체학 수업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소감을 말하는 건데 올해 나올 수 있는 지문 좀 그래. 네.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보시면은 저 1위를 유체역학으로 가져가시고 1위 유체역 왔어. 1위 과학의 유체역학. 그다음 네. 2위 반도체. 반도체. 했었죠, 양공. 네. 그죠. 엄청 힘들었죠. 네. 그다음에 3위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신자유주의 하이에크. 그다음에 슈페터. 슈페터. 그다음에 4위는 제가 법 중에서 우리가 법 얘기를 좀 했었는데 관습법. 방조범 했고 미필적 고의에 대한 얘기도 했고 성문법이나 관습법이 관습법은 그때 뭐 무덤 그거 얘기했었고. 그런 얘기. 그다음에 인공지능 AI도 우리가 원래 난 수업 시간에 그걸 했고. 예술에서 판단력. 판단력 비판 그거는 순수이성 비판. 저 그림을 이해하면 판단력. 저 그림 이해한 사람 없을 걸?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미적 정관 네, 같은 맞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제가 참 치열하게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치열하겠어. 그래서 7위가 게임이론 했어요. 게임으로는 이제 좀 과점 상황에서. 과점 상황에서 2개 또는 3개의 기업 간에 모두가 다 예, 이길 수 있는 그런 이길 수 거죠. 있는. 그다음에 샤르트르는 오늘 수업했고 직자와 대자. 그다음에 화성학 진짜 1도, 4도, 2도, 3도의 비율. 1, 4도, 2, 3도의 배율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잉여라고 해서 잉여까지 내가 자중손실. 뭐 사보가 삼각형 참 저희가 치열하게 자중손실. 예 맞습니다. 까지. 자, 정말 원래 정말 치열하게 했었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수능이잖아요. 자, 우리는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했는데 난 일단은 이거는 이 영어가 아니야. 중에서 국어야. 국어 비문학이거든. 분야로 나온다. 이 영어는 우리가 이 정도 하다 보니까 밑에 영어는 뭐 컴퓨터 산란 효과. 그런 거 됐죠. 네, 그런 거 됐죠. 그다음에 스피노자도 했었죠. 스피노자 했었고 범신론. 어쨌든 원래 우리가 다뤘던 것 중에서 여기 있는 게 나오면 정말 좋고 아니면 원래 다뤘던 것 중에서 한 개라도 뭐 나온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우리 고생한 대가가 충분히 있고 고생을 받았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원래 우리가 이렇게 수능 특강을 다루었는데 내년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맞죠. 예, 그러면 우린 여기에
올해는 빌드업을 많이 좀 기초를 많이 쌓았잖아. 내년에는 거기에다가 조금만 이제 양념만 얹듯이 토핑만 얹듯이 그렇게 움직이 올릴 수만 있다면은 나는 이게 올해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정말 치열하게 했는데 치열하게 한 거에 대한 충분한 우리의 보상. 그게 내적 동기죠. 내적 동기, 내적 인센티브가 충분히 된 것 같고. 만일 이게 수능이 나온다면은 외적 인센티브까지 우리가 받아서 이게 이제 어쨌든 인센티브가 참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올해 한 해가 됐던 것 같고 올해 한 해 정말 고생하셨고 하면서 참 힘든 게 정말 많았겠죠. 이게 참 영어 선생님이 이게 기초도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이 국어적인 비문학적 실력을 이렇게 넣어주려고 정말 다정하게 한 개씩 이렇게 쌓았지만 나 나름대로는 진짜 너무 치열했었어요. 그걸 또 바로 그다음 정규반에서 1교시 백그라운드 수업을 그렇게 또 해나가면서 난 정말 치열하게 서로 치열하게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은 나한테 알려주고 나는 애들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또는 여기서 충분히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준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오늘 진짜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었고 우리는 밥 먹으러 가야지. 밥 먹어. 우리 항상 마지막은 밥 먹으러 가자. 어쨌든 이 중에 한개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비문학이다. 국어다. 영어가 아니거든. 지금 애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게 뭐냐면은 수능이 내일 모레잖아. 벌벌 떠는 게 어디서 벌벌 떠냐면은 걔들은 국어에서 떨고 있어 지금. 이게 수학이 아니고 국어에 떨고 있거든. 국어가 비문학이 도무지가 이해가 안 돼. 왜 계속 뭐 아까 말했지 이런 게 막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은 나중에 되면 진짜 좆된다니까 진짜. 완전히 개판된다니까. 그건 네 맘대로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원래 우리가 10등까지 했는데 뭐 여기서 뭐 포함될지 뭘지 어쨌든 난 올려줄 거고 저 올려줄 거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비문학을 옆바이 위에서 막 이렇게 놀았거든. 비문학으로 완전히 막 지식에 충만 놀았더니 문제는 영어는 저 밑에 있거든. 영어는 그 단어 플러스 구문 플러스 그거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백그라운드 이런 거 공부하면 단어는 저 밑에 있거든. 나비 효과도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해.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영어는 내가 지금 영어 요즘 몇 분 만에 푸냐면은 영어가 지금 총 70분 그 45분학인데 70분이거든. 20분 듣기 빼면 50분이잖아. 50분인데 내가 영어를 요즘 25분 만에 풀어. 그리고 정답 다 맞고 나머지는 국어 풀고 있거든 내가. 그러니까 이제는 저 밑에 영어가 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사람 애들이 뭐냐면은 근데도 영어가 어렵대. 그러니까 얼마나 애들이 국어가 안 되고 공부를 안 하는지 알겠지. 근데도 영어가 어렵다는 거지. 이게 문해력이 도는 거라고. 뭔지 알겠냐? 그러니까 문해력을 쌓고 해가지고 자꾸 이 빌드업을 해야지. 여기서 쳐들고 있으면 갈게.